예, 우리 기술 면접 관련된 내용을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데 ERP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전사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 이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ERP가 뭡니까? 그리고 간혹 보면은 ERP 개발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ERP라는 게 기업의 모든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최적화된 기업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 다 들어갑니다. 뭐 회계, 뭐 재무, 인사, 모든 기업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이제 ERP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ERP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기업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러츠2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스프링이 나오기 전에 이게 스트러츠2를 몇 년 전에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는 스프링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스트러츠는 이제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 스트러츠랑 스프링을 합쳐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청은 스트러츠라는 것으로 받고 또 뭐 액션 그 처리되는 거는 또 스프링으로 가고 이렇게 연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스트러츠로만 짜든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MVC 패턴을 지원을 하고요. 스프링 이전에 좀 많이 유행하던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프링하고 비슷하게 포조라고 해서, 포조가 뭐죠? 평범하고 오래된 자바 클래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새로운 자바 API가 없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자바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로 컨피규레이션, 설정 없는 거를 지향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설정합니다. 설정이 많이 전보다 이거 전의 기술보다 설정을 그래도 많이 덜 한다. 근데 이 스트러츠에 비하면 또 스프링은 또 설정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줄었죠. 스프링에서도 이제 XML 버전이 있고 또 어노테이션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어노테이션으로 하면은 설정이 아주 간단해졌죠. 그리고 스프링 부트 우리 조금 다뤄봤죠.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뭐 설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제 설정들을 처음에는 이제 설정이 복잡하게 나가다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또 여기 스트러츠2도 역시 JSTL을 쓰고요. 또 OGNL이라든지 또 스트러츠 전용 태그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웹.xml에 여기도 필터 디스패처, 스프링이랑 똑같아요. 필터 디스패처라는 걸 통해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 스트러츠로 이제 돌려버리고 액션 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필터 디스패처가 실행 권한을 받게 하고, 또 스트러츠.xml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설정 관리자를 초기화시키고, 또 이게 여기에 보면 URL이 정의가 돼 있어요. 무슨 어떤 URL로 호출이 되면 무슨 클래스가 실행되도록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프링.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스프링은 이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데, 개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제 DI, 의존관계 주입이라는 거죠. 낮은 결합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의존관계 주입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코드가 있고 또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쪽에서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만약에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클래스에서는 다른 이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코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바뀌니까 여기가 바뀌니까 멤버라는 클래스가 바뀌니까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하죠. 의존 관계가 있어서 멤버 클래스 코드가 변경이 되니까 그걸 사용하는 클래스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가 만약에 뭐 여러 군데에서 수십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 중요한 클래스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고 싶어도. 그리고 여기서는 또 여기도 뭐 좀 새로운 기능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간단하게 같은 파일 안에서 했지만 이게 뭐 이게 모듈이 완전히 다르다 했을 때요. 그러면 이쪽에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 클래스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좀 필요한데 좀 추가해 주세요 하고 싶은데, 또 그럼 여기서는 또 그거 추가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존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말로 이거를 결합 관계라고 하는데요. 두 클래스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강한 결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뀌니까 여기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스턴스 사용하게 하려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어제 잠깐 얘기했던 싱글톤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싱글톤으로 스태틱 멤버를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싱글톤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건 싱글톤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get 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쪽이 바뀌니까 관련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의존 관계, 강한 결합 관계가 되고요. 그런데 코드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지금 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면, 자, 이 메소드를 한번 보시죠. 이 코드.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퍼블릭으로 짰습니다.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멤버 클래스 생성자의 그 접근 권한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 코드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자, 이 코드도 물론 이제 멤버라는 클래스에 의존을 하지만,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여기가 바뀐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강한 결합 관계. 이것도 이제 의존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스프링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 의존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젝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죠. 자, 예를 들면 이제 SQL 세션 이런 코드를 만약에 이제 이쪽에 마이바티스 쪽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코드가 바뀌면은 이거를 마이바티스 쓰는 곳이 많죠. 아주 수십 군데에서 쓰고 있죠.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스프링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SQL 세션 이런 객체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조립만 해주는 거죠. 다 만들어진 거를 받아가지고 사용만 하는. 그러니까 결합은 돼 있지만 느슨하게 결합이 돼 있고, 이 외부 코드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런 게 DI, 의존관계주의. 낮은 결합도. AOP는 뭔가요? AOP는 관심지향 기법인데요. 자, AOP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은, AOP는
관심 지향, 관점 지향 이런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고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보완하는 개념이죠. 에스펙트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로직은 아닌데 반드시 해야 되는 공통적인 작업들을 에스펙트라고 했어요. 그럼 이 AOP의 주된 철학이 뭡니까? 이런 핵심 업무가 아니라 공통적이고 매번 해야 되는 업무들을 매번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핵심 업무,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하자. 그게 AOP잖아요. 관심의 분리. 그래서 개발자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핵심 업무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횡단 관점, 공통적인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핵심 업무란 얘기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고 유지 보수가 좀 향상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업무들, 우리가 주된 업무들, 계좌 이체, 입출금, 이자 계산, 이런 뭐 회원 관리, 회원 가입 처리, 또는 뭐 주문 처리,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항상 들어가는 작업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자. 그럼 개발자는 그런 이 업무들은 AOP한테 맡기고 여기서 다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자. 이거였죠. 그래서 에스펙트라는 게 공통 관심사, 공통 업무. 이걸 횡단 관심이라고 하고 종단 관심이라고도 하죠. 수직적이라고 해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AOP를 지원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어드바이스라고 했죠. 어드바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야 되고, 어드바이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패키지의 이 클래스 네임이 컨트롤러로 끝나는 클래스, IMPL로 끝나는 클래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IMPL, 또 DAO의 IMPL 이렇게 끝나는 클래스의 메서드. 이거 범위는 지정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공통 업무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죠. 언제 호출돼요? before, after, around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around는 앞뒤로, before는 앞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처리를 한다. 그럼 로그인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들러가지고 필요한 작업들을 먼저 하고 뭐 세션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인터셉터랑 비슷하죠. 인터셉터도 앞뒤가 또 있어요. 자,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고요. 후 처리하는 거고 앞뒤에 다 처리하는 게 이제 around고요. 자, 근데 인터셉터랑 AOP랑 뭐가 틀린가요? 비슷하잖아요, 하는 일이. 이 AOP는 일단 코드 기반이죠. 메서드 기반이고요. 자, 특정한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이걸 먼저 처리해라. 이런 개념이고요. 인터셉터는요? URL 기반이죠. 어떤 URL을 호출했을 때 그 전에 먼저 들렀다 처리하는 거.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제일 먼저 필터를 경유를 하죠. 필터를 선처리하는 것이죠. 경유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터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인터셉터는 요청을 이제 가로채는 개념인데 여기도 인터셉터에도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죠. 선처리가 있고 후처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유하는 데가 이제 AOP죠. 컨트롤러. 컨트롤러까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곳을 가게 되고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AOP보다 인터셉터가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셉터는 URL 기반으로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AOP는 이게 필터라는 거 다시 보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호출되기 전에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AOP는 around, before, after가 있고요. 이게 이제 around일 때는 앞뒤로 전 처리, 후 처리 다 할 때는 proceeding join point라는 걸 써야 되고
before와 after는 조인 포인트를 써야 되고요. 예,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필터랑 인터셉터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인터셉터는 이런 식으로, 인터셉터는 URL 기반이죠. 예를 들면 뭐 보드에 write.do 이런 URL이 있다면, 이런 URL을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이런 인터셉터를 한번 경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URL을 이렇게 호출됐을 때 인터셉 코드에 갖다가 처리를 하고 메인 액션을 처리해라, 이런 것이고요. AOP는 코드 기반이고요. 메서드, 어떤 클래스에 무슨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이걸 먼저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스프링의 특징 다시 정리를 하면 DI, 의존관계 주입과 AOP, 이거는 관심 지향 기법. 또 EJB는 용어만 알아두세요. 요즘에 안 쓰는 기술인데요. 옛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한참 막 EJB를 막 쓰다가 이게 너무 세팅도 어렵고 너무 큰 프레임워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할까요? 아주 설정 하나도 아주 어렵고 스프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무거웠거든요. 무겁고 설정도 어렵고 했는데, 이거를 좀 스프링은 EJB에 비하면 아주 경량이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프링은 실행하는 순서가 web.xml. 자, 스프링의 실행 순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링이 어떻게 구동이 됩니까? 물어보면은, 일단 web.xml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있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요청에 대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URL 매핑을 해가지고 또 필요한 메서드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메서드에서는 또 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 일단 이게 서버가 제일 먼저 시작될 때는, 서버가 이제 스타트업이 되면 web.xml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web.xml에 보면 이 순서대로 이제 로딩이 되는데, 먼저 root context.xml 이거를 읽어드리죠. 지금 스프링 컨텍스트 파람에서 root context.xml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root context는, 자, 이 root context랑 서블릿 context랑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 기능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프로젝트에 따라서 디렉토리도 바꾸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원래 만들어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서블릿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블릿에 관련된 설정들은 서블릿 컨텍스트에 하고, 권장사항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블릿 이외 DB 연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루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기능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트 컨텍스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로 여기선 DB 관련된 데이터 소스, 또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이게 이제 마이바티스 관련된 것들이죠. DB 연결이고요. 여기는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 그 외에 또 이런 여기서는 이제 이메일 관리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빈들이 있고요. 여기를 쭉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를 또 읽어드리게 돼 있죠. 서블릿 컨텍스트에서는 여기 이제 여기도 빈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네, 이렇게 이제 리소스 관련된 것들을 매핑할 수 있고요. 리소스라는 건 여기 뭐죠? 정적인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정적인 콘텐츠랑 동적인 콘텐츠가 차이가 뭐죠? 정적인 거는 HTML,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또 CSS, 이미지 이런 딱 바뀌지 않는 것들 있죠? 고정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이고, 동적인 콘텐츠는 뭐 JSP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인 것이 되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 HTML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정적인 콘텐츠들은 리소스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서픽스,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 리졸버, 뷰 해석기라는 거죠. 뷰를 해석하는. 그래서 이 접두어가 여기고 전미어가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건 뭐죠? 빈을 자동으로 이제 우리 컨트롤러 빈, 또 서비스 빈, 리파지터리, 뭐 컴포넌트 이런 빈들을 자동으로 검색한다는 얘기죠. com.example.spring02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빈을 일일이 다 정의를 해야 되죠. 아까 여기처럼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옛날 방식. 근데 어노테이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파일 업로드 관련된 거고, 아까 이제 AOP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서블릿 매핑을 했는데 app 서블릿에서 슬래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web.xml이 프로젝트의 배치 기술서고, 루트 컨텍스트가 있었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게 이게 디폴트 서블릿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래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호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 context.xml을 참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여기 리스트.do 했는데, 그 컨트롤, 아까 이 어딥니까? 이 부분이요. 여기 보면 com.example.spring02가 이제 기존 디렉토리가 되겠고, 여기 com.example.spring02 있죠. 그 이하에 있는 코드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특별히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란색 S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S가 있으면 이거는 스프링에서 빈을 찾았다는 얘기죠. 보면 이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 빈으로 서버가 올라올 때 메모리 올려놓은 상태고, 이 매핑이 이제 공통적인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list.do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기를 찾아내는 거죠. 아, 여기구나 하고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고요. 여기서 쭉 실행이 돼서 필요한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거죠. 모델 앤 뷰에서 모델 앤 뷰라는 게 모델, 데이터 구조죠. 자료 구조죠. 자료를 저장한 것과 뷰를 같이 처리하는 건데, 자, 보드 디렉터리의 리스트,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있었죠. 접두사랑 전미사가 있었는데, 접두사가 이 앞에 거가 접두사가 되고 이게 뒤에 전미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접두사고 이게 전미사. 그럼 우리가 아까 요청한 건 여기만 요청했지만, 뷰 네임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페이지로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list.jsp로 넘어가서 출력이 되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됐었죠. 자, DI와 AOP 또 나왔죠. DI는 의존관계 주입,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관계 주입이라는 얘기죠. 스프링에서 어노테이션으로 설정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인젝트,
또 이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오토 와이어드라는 것도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오래된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태그들, 이런 컨트롤러 뭐 서비스 이런 것도 컴포넌트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컴포넌트 그러면 이게 서비스냐 빈이냐 서비스냐 모델이냐 참 애매할 때는 컴포넌트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듯이 인젝트, 오토와이어드 같은 얘기고요. 자, 저런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은 객체를 생성해서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하고 라이프 사이클,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거나 클로즈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AOP 이거는 관심사를 가진 코드 부분을 공통 업무 부분을 별도의 모듈로 분리시키자 그 얘기죠. 그래서 개발자는 그 핵심적인 업무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자, 마이바티스가 이게 2점대 버전에서는 이름이 아이바티스였어요. 근데 이게 3점대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바티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자, 자바에서 DB를 편하게 이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마이바티스죠. 마이바티스가 이것도 하이버네이트가 있었죠. ORM. SQL문과 자바 코드와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고 소스 코드에 직접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바티스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매퍼라고 하는데요. 인터페이스에 이제 바로 메서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셀렉트 태그 쿼리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런 스타일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스타일 DAO 인플로 만들어서 SQL 매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작성을 많이 했죠. 이런 스타일이나 또는 이런 스타일이나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마이바티스 스프링의 스캔 태그. 여기서 기준 기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의 패키지들은 인터페이스 매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패키지하고 그 SQL 맵, XML을 쓰는 패키지랑 중복이 되면 에러가 납니다. 빈을 2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바티스의 실행 순서는 객체를 먼저 만들고 SQL 세션이겠죠. 객체를 만들고 SQL 매퍼를 실행하기 위해서 ID로 호출하고 또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반환된 결과셋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 여기 이거죠. 리절트 타입에 그러니까 이 SQL을 실행한 결과가 자료형이 이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SQL 같은 경우는 필드가 아까처럼 하나인 경우는 바로 자료형을 적어도 되고, 필드에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된 또 리절트 타입이 있고 또 리절트 맵이라는 것도 있죠. 리절트 맵으로 해서 코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WAS가 무엇입니까? WAS. 웹 서버가 있고 WAS가 있어요.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게 WAS가 되고요. 이게 웹 서버가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웹 서버랑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랑 뭐가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아파치 톰캣을 쓰고 있어요. 아파치 톰캣이라는 건 아파치랑 톰캣이 합쳐진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실무에서는 아파치 따로 깔고 톰캣을 따로 까는 회사도 있고요. 우리처럼 그냥 합쳐진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아파치가 말하자면 웹서버예요. 이 아파치는 HTML만 해석할 수 있어요. JSP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톰캣이 하는 일은 뭐죠? HTML, JSP 안에 보면은 자바 코드가 들어있죠. 자바 코드를 해석해서 얘를 이제 컴파일해서 결과 HTML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톰캣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톰캣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치 웹서버는 순수하게 HTML만 다룰 수가 있고, 톰캣이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바 코드를 해석해서 컴파일하고 HTML 만들어내는 서버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처리는 그 비즈니스 로직은 WAS가 하고 서버는 결과만 HTML만 뿌려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근데 이렇게 아파치하고 톰캣으로 나눠서 하면은 또 좋은 점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아마 이제 면접 가시면은 이거 아마 따로 우리가 배운 거는 따로 까는 건 안 배웠죠. 따로 까는 건 안 배웠고 그냥 하나로 합쳐진 제품만 배웠는데 어떤 회사들은 아파치 따로 깔고 톰캣을 따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본다면 HTML하고 이런 JSP하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HTML 요청을 했는데 굳이 서버에 가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파치 단에서 끝내고 JSP는 이 톰캣이 처리를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부하를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적인 내부 로직은 WAS가 하고 서버는 HTML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WAS는 톰캣, 이게 좀 무료고 웹스피어, 웹로직, 제우스 이런 것들은 유료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이 차이점. 일단 스트링 버퍼랑 스트링 빌더는 비슷하죠. 스트링 버퍼가 좀 더 오래됐고 그 뒤에 나온 클래스죠. 자, 스트링과 이런 스트링 버퍼랑 스트링 빌더의 차이점이 뭐죠? 스트링은 상수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원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스트링 문자들은 절대 원본이 바뀌지 않죠. 스트링 버퍼는 그 원본이 바뀌죠. 스트링 빌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바 5.0에 추가가 됐는데요. 스트링 버퍼랑 기본적으로 기능이 같은데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 처리가 되고 스트링 빌더는 동기화가 안 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링 빌더가 좀 더 가벼우니까 스트링 빌더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트링 빌더를 쓰면은 이제 스레드, 다중 스레드화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에서 동기화를 쓰려면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으로 감싸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스트링 문제에서 나올 때 많이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스트링 1도 자바, 스트링 2도 자바, 스트링 3, 4는 그냥 하지 않고 뉴 스트링을 했고요. 뉴 스트링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거 연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str1과 str2가 같다고 하죠, true로. 근데 여기는요 false가 나오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지금 이 이퀄 연산자는 주소값을 비교하는 거죠. 주소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금 이 상수 스트링이죠. 이거하고 이제 여기 그대로 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렇게 하면 메모리 상에서 이 자바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하나 만들어지고 그 번지 값을 str1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str1이라는 첨조 변수가 예를 들면 자바라는 전 문자열이 100번지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거를 두 개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str2도
얘도 역시 100번지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str1이 가리키는 번지값과 str2가 가리키는 번지값이 같으니까 true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new 스트링을 하게 되면 좀 얘기가 틀립니다. new 스트링 하게 되면 따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자, 이 번지값하고 이 번지값이 다른 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별개의 장소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비교하고 싶으면 equal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비교할 때는 equals 메소드, str3가 가리키는 내용과 str4가 가리키는 내용이 같습니까? 같으니까 tru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비교할 때는 자바에서는 equals를 꼭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쓰면 잘 에러가 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나온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스트링은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replace를 하고 대문자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이 str 문자열이 자, 지금 이 세 개의 문자열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메모리 상에는 이 문자열, 이 문자열, 이 문자열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세 개가 합쳐진 거를 또 하나 따로 만들어서 str이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지 않고 복사가 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ello라는 문자를 여기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해봤더니 잘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또 찍어보면은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꿨는데 리플레이스를 했으니까 바뀐 것 같았는데 원본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스트링은 불변이라는 거. 스트링은 상수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쓰면은 좀 더 이게 작업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성능상으로 낫다는 얘기죠. 스트링 빌더를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 나오고, 자, 지금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 봤습니다.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스트링 빌더는 이렇게 객체로 만들고 어펜드 하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가가 되지요. 추가해서 보면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잘 나왔고요. 잘 나왔고, 스트링 빌더는 불변 상수가 아니라 계속 원본이 바뀌죠. 스트링은 불변이지만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는 그렇지 않죠. 좀 더 스트링 작업을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스트링 빌더가 좋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가 좀 다르죠. 아까 여기 보면 스트링은 이런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바꾸세요. 근데 여기는 스트링 빌더는 좀 다르죠. 시작 인덱스 0부터 지금 길이만큼 여기만큼은 이렇게 바꾸세요. 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다 하면 안 되겠군요. 5글자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앞에 5글자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같습니다. 원본이 바뀐 거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본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은 원본을 바꾸려면 항상 좌변에다가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 값을 참조 변수한테 전달을 해줘야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되죠. 네. 이게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을게요. 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스트링은 상수이기 때문에 한번 생성한 다음에 바뀌지 않고요.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바뀌는데, 원본이 바뀌는데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블릿 또 서블릿과 애플릿이 있죠. 서블릿과 애플릿은 차이점이 뭔가요? 서블릿은 이제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애플릿은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 애플릿, 서버에서 돌아가는 건 서블릿 이렇게 됩니다. 서블릿이라는 건 자바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서버 측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자, 우리 DB 쪽에서 트랜잭션, 롤백, 커밋 이런 게 있었죠. 트랜잭션이 뭡니까? 트랜잭션은 거래 처리 단위, 작업 단위죠. 자, 이 트랜잭션의 특징은 엑시드라는 게 있는데, 원자성,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는 거, 일관성, 값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독립성, 트랜잭션은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트랜잭션이 왜 필요한 거죠? 자, 여러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한 자원에 동시에 변경을 하거나 참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또 게시판에서 원글을 삭제할 때 댓글까지 다 지운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작업이 한 단위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작업 공정이 길거나 이럴 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요.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는 DML이 뭐죠? 데이터 조작 언어인데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명령어죠? insert, delete, update를 말하는 거죠. 추가, 수정, 삭제. 자, create 테이블 한 거를 커밋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DML은, 데이터 조작은 insert, delete, update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트랜잭션이 해당이 됩니다. 자, 셀렉트에다가 트랜잭션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변경된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세이브 포인트 기억나세요? 세이브 포인트는, 자, 트랜잭션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논리적인 작업 단위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될 연산들이죠. 그래서 커밋은 SQL, DML이죠. DML의 결과를 영구적으로 DB에 반영하는데, 자, 근데 커밋 한번 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복구할 방법이 없나요? 네. 그 기본 옵션으로 15분 내에는 복구할 수 있죠. 오라클 같은 경우. 롤백은 최근에 이제 커밋한 이후의 작업들을 취소하는 거죠. 세이브 포인트는, 자, 어디까지 복구를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서트를 하고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 놨어요. A, B. 자, 근데 롤백 to A 하게 돼. 그냥 롤백하면 최근에 커밋한 이후의 작업들이 이제 취소가 되는데, 롤백 to A 하면 여기까지 롤백을 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말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취소가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세이브 포인트죠. 그러니까 롤백을 하는데 어디까지 롤백을 할 것이냐, 그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했지만 이제 실수로 커밋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라클에서는 기본 값으로 15분 이내에는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은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하게 되는데, 롤백을 하면 데이터가 복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유저는 자신이 바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오라클도 보면은 멀티 세션을 지원하니까요. 여러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이쪽에서는 아무리 고쳤는데 그 커밋을 안 하면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화면에서는 바뀐 걸로 보이지만 그게 DB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잠금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금 상태가 되니까 커밋을 안 하면은 다른 외부에서는 그 레코드에 접근할 때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자, 커밋하면 이제 영구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값 15분, 그 15분 후에는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롤백 하면 데이터 변경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엑시드 아까 봤지만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수행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자, C와 C++의 차이점. 이거 C,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C++ 많이들 얘기하죠. C++. 근데 C++가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C++. 그리고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골뱅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골뱅이.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이메일 주소 좀 이제 전화하다가 어떤 선배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게 됐어요. 근데 뭐뭐 하면서 이제 골뱅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IT 하는 사람이 골뱅이가 뭐냐고. 애시라고. 이게 애시랍니다. 정식 명칭이 애시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골뱅이 하면 우리 다 알죠. 자, C 언어. 우리가 이제 C랑 C++를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리눅스 할 때 조금 했어요. 근데 C 언어는 함수 기반의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C 언어는 이게 72년도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이 C 언어로 만든 운영체제가 유닉스죠. 그래서 이제 C 언어에는 클래스 개념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하고 구조체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구조체가 뭐냐면, 구조체는 이제 변수와, 우리가 이제 보통 클래스 하면 뭐예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변수와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조체는 C 언어, 자바에는 구조체 없어요. C 언어에는 변수들, 원래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같은 자료형만 되잖아요. 배열은 정수 배열, 스트링 배열, 이렇게 같은 자료형만, 물론 오브젝트 배열이 있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료형인데, 구조체는 다양한,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메서드만 뺀 거가 구조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C 언어에서는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이제 C++에 가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80년대 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는 생성자가 지원이 되고, 생성자는 자바에도 있죠. 소멸자라는 게 있어요. 소멸자가 뭐냐면 객체가 메모리에서 업로드 될 때 자동 호출되는 프로그램.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 호출되는 게 생성자죠. 마찬가지로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코드가 소멸자. 자, 우리 전에 파이썬 수업할 때 소멸자도 있었죠. 파이썬도 C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클래스에서 생성자와 소멸자 등을 사용해서 자원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 C++는 다중상속이 됩니다. 이게 자바랑 차이점이죠. 자바에서는 한 개밖에 안 되죠, 클래스가. 자, 연산자 재정의,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이 자바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을 막아놨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문자열이 연결돼 버리죠. 자, 원래 이 더하기 연산자 뭡니까? 이거 숫자 연산자거든요. 산술 연산자거든요.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값을 합쳐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기본적 더하기의 기능이 문자열을 붙이는 것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걸 사실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연산자를 재정의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덧셈 연산자를 오버로딩했다, 재정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C 언어는. 근데 자바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은 안 되죠. 막혀 있죠. 자, 우리 변수의 종류를 정리해 볼까요? 변수는 전역 변수가 있고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죠.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하면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 전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로컬 변수. 로컬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죠? 메서드를 호출할 때 만들어지고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죠.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로컬 변수들은 저장 장소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죠.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가 있어요. 뉴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변수가 보면 여기 네임 변수가 있고 우변에 이제 스트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네임 변수는 어디 만들어지나요? 지금 이게 메소드 안에 있는 코드겠죠. 메소드 안에 있으니까 이 메소드 안에 있는 코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이 네임 변수가 이런 변수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죠. 로컬 변수. 이건 스택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부분이요. 자, 저 뉴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저희는 힙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뉴 다음에 자료형이 들어가면 이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힙 영역. 힙 영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힙 영역이라는 건 대용량 메모리 영역이죠. 그래서 이 뉴로 만들어지는 변수를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컴파일러한테 자료형과 이름을 처음부터 다 줬어요. 이런 변수는 반대로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은 변수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이때 이 코드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언제 사라지나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터가 수거를 해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name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원래 여기였는데 name 참조 변수에다가 너를 할당해 버리면 얘는 이제 가리키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이게 삭제가 된 건 아니죠. 이건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쌓이면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가비지 컬렉션.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들을 용량이 차면 자동으로 수거를 해가는 거죠. 근데 이게 C 언어에서는요,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C에도 보면 이 U가 있거든요. C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delete이라는 명령을 호출해야지 삭제가 됐어요. delete 하고 해줘야만 그 메모리가 풀어집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new로 하고 생성을 했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는데 딜리트 하지 않고 그냥 끝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끝났는데 메모리에는 남아있어요.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딜리트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알아서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하고 자바하고는 좀 차이점이, 약간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C 언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 먼저 보거나 할 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자, C 언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포인터인데, 일단 A 변수, 정수 변수 A에다가 10을 할당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있고 A에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자료형 옆에 별표가 붙어 있는 변수가 있어요.
자바에서의 참조 변수라고 보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 자바에서는 이걸 딱 대응하는 게 지금 별로 없네요. 참조 변수,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제 이거가 이제 배열 참조 변수가 이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 b라는 변수는 주소 변수예요. 주소값.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a라는 변수의 메모리 번지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있는데 이게 번지 값이 만약에 100번지라면 어떤 처리가 되냐면 b 변수에 100번지가 할당이 돼요. b라는 변수가 100번지를 가리키게 돼요. 결국 어디예요?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표 b에다가 20 하게 되면 b가 가리키는 100번지에 가서 그 내용을 20으로 바꿔버려요. 얘가 2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포인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거를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포인터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참조 변수들 이런 것들이 다 포인터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포인터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연산들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C 언어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C 언어는 좀 약간 좀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좀 빠르죠. 빠르고 이게 또 운영체제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는 운영체제에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C 언어는 안 그러죠. 윈도우즈용 프로그램, 리눅스용 프로그램, 맥 프로그램 다 따로따로 짜야 돼요. 대신에 그 운영체제에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바는 좀 느리죠. 다 돌아가는 대신에 느리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을 못하죠. 정적 변수는 뭡니까? 스태틱이죠. 스태틱 변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계속 존재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번 정의하면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태틱이죠. 자, 우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DB 설계도 해야 되고 클래스 설계도 하고 화면 설계도 해야 됩니다.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많이 썼던 게 이제 다이어그램들 있었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잘 됐는지 테스트 해보고 또 그거를 이제 이관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발주한 곳에다가 보내주고 또 설치도 해주고 또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이런 여기서 뭐 좀 약간 이런 거 고쳐주세요 하면 다시 또 개발 테스트 과정을 다시 거치겠죠 하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보면 포포스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그 업무 담당자하고 미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구현하고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마치 폭포가 떨어지듯이 해서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RD가 뭡니까? ERD는 Entity Relation Diagram, 개체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DB 설계라고 하죠. 요구사항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DB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ERD입니다. DB 설계에서 ERD 해서 개체 관계 모델링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네모로 사각형 표시한 것이 엔터티 개체, 마름모로 표현된 것이 관계 릴레이션십이고요. 그래서 연주자는 악곡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DB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테이블이 되겠고 뷰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작가는 소설을 창작을 합니다. 또 소비자는 소설을 구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보면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다대다 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1대1 관계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회원 멤버 테이블이 있다면 회원의 뭐 별로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회원의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냐? 현재 마일리지 물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저장하기도 그게 좋겠지만 따로 한다면 회원의 마일리지가 뭐 현재 값 하나라면 1대1이 되겠죠. 1대 다. 뭐 게시판과 댓글의 관계. 게시물은 한 개지만 댓글은 여러 개 달릴 수 있죠. 뭐 다대다 관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JSP를 구동하기 위해서 또는 스프링을 구동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그런다면 일단 우리가 자바를 깔아야 되죠. 자바는 JDK 깔면은 JRE까지 자동 설치가 되죠. JDK랑 JRE가 차이점이 뭐죠? JDK는 자바 개발 환경이죠. 컴파일러가 포함된 거고 JRE는 실행만 되고 컴파일러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JDK를 깔아야 되겠죠. JDK 깔아야 되고 깔면은 JRE까지 깔리니까 굳이 따로 깔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환경 변수 잡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환경 변수에 이제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사용자 변수는 계정이 10개가 있으면 자기 계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계정이 바뀌면 무효가 되는 거죠. 시스템 변수는 모든 사용자 계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바 홈이라는 거. 자바 홈은 BIN을 뺀 경로죠. 그 자바의 루트 경로가 되겠습니다. 홈 지정해야 되고 또 패스에 JDK 그러니까 패스에는 이제 자바 설치된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해놨죠. JDK 1.8에 뭐 빈 이런 식으로 패스 설정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잡은 다음에는 이제 was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바 코드를 웹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톰캣이나 웹로직은 우리가 뭐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리눅스 서버, 유닉스 서버에 이제 많이 설치를 하는데 뭐 설치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령어 치고 인스톨해서 순서대로 쭉 깔면 되겠어요. 자, JSP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JSP는 자바 못한데 서버 페이지죠. 자바 서버 페이지.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되고요. 자바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뭐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모든 운영체제에서 자바, JSP는 다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대부분 유닉스, 또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요.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표현 언어, 또 표현식, 스크립트릿 이런 다양한 스크립트 요소들 또 액션 태그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요. 서블릿, 또 EJB 이건 옛날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술들과 잘 융합이 되고요. 자, AJAX를 보겠습니다. AJAX는 비동기적인 자바스크립트와 XML이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로 보내고 또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받을 때는 두 가지인데 XML이나 JSON 또는 텍스트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텍스트가 있고 리스폰스 XML이 있죠. 리스폰스 텍스트로 받을 때가 있고 XML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좀 그러니까 페이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을 낮출 수는 있지만 또 오히려 또 자주 너무 이렇게
서버를 자주 이게 AJAX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XML은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죠. 86년도에 표준이 제안이 됐는데요. SGML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일부 기능과 HTML의 장점을 도입한 겁니다.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수 있죠. HTML은 태그가 딱 정해져 있는데 XML은 우리가 태그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주 목적이 뭐죠? XML은 데이터 전송이죠. 서로 다른 이 기종 간에 다른 기종 간에 운영 체제가 다르고 또 장비가 다른 모바일과 PC 간 예를 들면 이럴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표준이 되는 거죠. 또 이 XML을 조금 더 경량화시킨 JSON도 많이 쓰고 있고요. XML과 이제 JSON. 자, 객체를 보겠습니다. 객체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논리적인 단위이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메모리에 올린 거죠. 클래스가 설계도라면 객체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 객체와 인스턴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스턴스는 템플릿, 무엇인가를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는 틀, 모형 이런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템플릿이 실제 만들어진 것. 클래스 내용이 메모리에 실제 올라간 것을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하고 또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또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클래스와 이제 인스턴스와 객체는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보면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 프로그래밍의 이제 패러다임이 하나인데 명령어의 목록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단위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는 거죠. 객체와 객체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죠. 캡슐화. 캡슐화는 객체 안에서 이제 변수와 메서드로 분리를 시키고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보호를 하고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은닉화라고도 하고요. 추상화. 추상화는 객체의 이제 공통적인 성질, 행위를 일반화를 해서 상위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들을 디자인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된 클래스들이 하위 클래스가 이제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형성은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는 특징인데 이제 이게 좌변에는 부모 자료형이 오고 우변에는 자식 자료형이 오죠. 그래서 부모 자료형으로 다양한 자식 자료형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이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기존의 클래스에서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확장을 시켜서 코드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자바 언어와 기존의 언어, 주로 이제 C 언어가 되겠는데요. 자바와 C 언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포인터가 있지만 포인터 연산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포인터 연산자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참조 변수들은 사실 포인터를 쓴다고 할 수 있지만 포인터가 있긴 있지만 연산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으로 쓰레기 수집, 가비지 컬렉션이 있고요. 또 엄격한 자료형 검사를 하죠.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면 C 언어 이런 것도 돼요. 이런 식으로 while문 안에 괄호 안에 1 이거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제로 하면 false가 돼서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제로가 아니면 다 true. 근데 자바에서는
불린형으로 해서 딱 true, false밖에 못 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엄격한 형 검사, 에러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시간에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런타임 에러, 예외 처리 기능이죠. 익셉션 처리 기능. 자, 디버깅. 네, 디버깅이 무엇입니까? 버그라는 건 결함이나 에러인데, 네, 이 디버그,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디버그라고 하죠. 자, 이제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중단점이라는 걸 찍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라인부터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이라는 걸 찍고요. 지금 점이 찍혔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서부터 이제 멈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실행할 때 디버그 아이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디버그 전용 화면으로 바꿀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yes 하면 화면이 전환이 되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 라인씩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스텝 인투라는 게 있고 스텝 오버라는 게 있죠. 스텝 인투는 계속 안쪽으로, 내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텝 인투를 눌러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가 따로 없겠, 여기 보시면 지금 스트링 생성자로 들어갔어요. 스트링 생성자 들어가고 계속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텝 인투가 되겠고,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스텝 인투가 있어. 스텝 인투로 들어가면 지금 스트링 생성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빠져나갈 때는 스텝 리턴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오버라는 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라인을 전체를 다 실행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변수들에 대해서 ID가 찍혀요. 내용하고 ID가 찍히게 됩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스트링 배열로 되어 있다는, 캐릭터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문자 배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뭐 I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번지 값입니다. 지금 19, 그러니까 STR1과 STR2는 ID, 같은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STR3는 23, STR4는 24를 가리키고 있어서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메서드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 라인씩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나면, 디버그가 다 끝나면 일단 빨간색 사각형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화면을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단점을 해제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MS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DBMS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DBMS는 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DBMS 종류가 있는데요. 픽3 하면은 보통 오라클, IBM DB2, MS SQL 서버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요. 근데 오라클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초로 이 RDBMS라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데요.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DB2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최초 개발을 했고요. 메인 프레임은 이제 서버를 말하는 거죠. 서버 이런 운영체제에서 점유율이 높고요. MS SQL 서버도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DBMS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거는 MySQL, MariaDB, 또 SQLite 이런 것도 써봤죠. 그래서 DBMS 점유율을 보면 세계 DBMS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오라클이
거의 단연 지금 선두입니다. 4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국내 DBMS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빅3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빅3가 차지하는 아마 대기업 기준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지금 15년 이게 좀 약간 오래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8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DB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R이 앞에 들어가면 RDBMS에서 또 짧게 뭐 RDB라고도 하는데요.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거를 RDB라고 하고요. 자, 좀 이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내부 클래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바에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그 외부 클래스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을 못하죠. 보안,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내부 클래스를 쓰면은 코드가 좀 뭐랄까 데이터나 이런 그 디스어셈블을 하더라도 내부 클래스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선언된 클래스고요. 특정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요. 주로 이제 이벤트 처리할 때 이벤트 많이 쓰게 되고요. 앱 개발할 때도 보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도 이 내부 클래스를 아주 많이 씁니다.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할 때 클래스가 생기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외부 클래스 달러 내부 클래스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의 멤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코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외부에서 뭔가 좀 코드나 데이터를 숨기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대신에 이제 코드의 재사용이 어렵고 어려운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클래스가 있을 때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 거를 내부 클래스, 또 중첩 클래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부 클래스 중에서도 무명 내부 클래스, 이거는 일회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게 이제 클래스인데요. 보시면 지금 메서드, 이 괄호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명 내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클래스가 있고 이름이 지금처럼 없는 클래스, 이런 것들이 무명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무명 클래스는 이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 달러 번호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이너 클래스, 이 내부 클래스 예제를 좀 몇 개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클래스를 작성해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부 클래스가 되어 있고요.
예, 먼저 이제 X 변수는 스태틱이니까 곧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먼저 외부 클래스, 여기가 외부 클래스가 되겠죠. 아우터 클래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너 클래스. 예, 그래서 먼저 이 바깥에 있는 클래스를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또 그걸 가지고 내부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게 되면 되는데, 네, 답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내부 클래스에서 보면은 X라는 변수가 자기 멤버가 아닌데도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했는데, 자,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확장자 클래스로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클래스는 달러하고 내부 클래스 이름 이렇게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 네, 여기서 SRC 저쪽으로 들어가군요. 네, 지금 클래스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너 이그잼 클래스, 이너 이그잼 달러 이너점 클래스. 네, 지금 제가 내비게이터로 봤어요. 윈도우의 쇼 뷰의 내비게이터로 보면 이렇게 컴파일된 클래스 목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내부 클래스였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드웨어라는 건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미드웨어라고 하고요. 양쪽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 미드웨어는 유연하고 확장과 축소가 편리해야 되고, 또 다른 기존 간의 플랫폼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요. DBMS가 대표적인 미드웨어죠. 우리가 이제 오라클 서버가 하나 있으면 뭐 윈도우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또 리눅스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웨어가 되겠죠. 통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요. FTP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서블릿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실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거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애플릿과 좀 다른 점은, 애플릿은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데, 서블릿은 서버 쪽에서 실행이 되죠. 이게 차이점이고, GUI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바 쪽에서 프레임이라든지 또 스윙, 이런 스윙이나 AW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GU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블릿 엔진, 또 서비스 요청,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I라는 용어를 많이 우리가 쓰는데요. API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밍 간에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 API 하면 자바 API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 지금 보면 10이 나왔네요. 10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게 API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패키지들이고, 예를 들면 java.SQL 볼까요? SQL 보면 거기에 속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 좀 나오고요. 예를 들면 뭐 드라이버 매니저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나오고,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또 밑에 보면 이제 간단한 코드 같은 것도 설명과 코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API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명세입니다.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 정의된 명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플릿은 애플릿 뷰어나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되는 작고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이죠. 자, 애플릿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애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릿 뷰어가 이제 테스트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페인트 메서드가 웹브라우저에 뭔가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고, 이렇게 애플릿을 만든 다음에 HTML에 애플릿이란 태그 안에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이것이 웹브라우저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여기에 자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죠. 보안 때문에 많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애플릿 게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애플릿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j 애플릿 또는 애플릿을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대문자 J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은 자바 X 스윙이죠. 스윙의 클래스들이고요. 애플릿을 상속받아서 이 페인트 메서드가 화면에 이제 출력시킬 때 호출되는 메서드인데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죠. 사이즈 설정하고 색상을 설정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X, Y 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지금은 이건 애플릿 뷰어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부분이 웹브라우저에 이제 심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떠 있는데요. 아까 이 디렉토리의 내비게이터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그 클래시스 컴파일된 디렉토리에 가보니까 HTML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애플릿 코드에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가로 세로 사이즈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릿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릿 프로그램은 웹 서버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어서 실행되는 위치가 이거는 클라이언트 PC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블릿하고 좀 반대죠. 서블릿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자바 프로그램이고, 애플릿은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 먼저 다운로드 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웹의 HTML 코드 안에서 호출되는 실행 형태,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근데 이게 아까 애플릿 뷰어를 이제 실행을 해서 그런데요. 여기가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플릿 뷰어를 닫으면 이게 좀 지나면 사라져 버리죠. HTML 사라지죠.